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더 예뻐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유능해지려는 많은 노력들 역시 결국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생각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또 친구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5살, 6살인가 또는 10대인가. 관계가 달라졌고 우리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이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해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받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말 안에는 분명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의 출발점 되겠습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정작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은 아프고 어떠한 사랑은 스쳐가고 또 어떤 사랑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처음부터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고전이죠. 1956년 전쟁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은 시대에 에리 프롬은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의지이며 배워야 할 기술이며 평생에 걸쳐 연습하고 연마해야 될 태도라고요. 저는 오늘 이 책에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느꼈던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5장을 중심으로 제 나름의 언어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압축해서 정리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길 수 있습니다. 자, 챕터마다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할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여간 오늘 이 방송으로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은 끝장을 내보자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분들, 사랑은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분들께 이 방송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조용히 책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그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장 사랑은 기술인가? 에리 프롬의 명저 사랑의 기술은 제목에서부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듯이 배우고 익혀야 할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프롬의 근본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저자는 이 장을 통해서 독자들이 사랑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그를 위한 노력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이끌고 있습니다. 프롬은 사람들이 삶의 다른 모든 중요한 기술, 예를 들어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공부나 건축가가 되기 위한 건축 설계 기술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면서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대신 그저 사랑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요? 프롬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의 뿌리에 깊은 오해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사랑받는 문제라는 오해. 수동적 태도의 함정. 첫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비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까에만 집중한다고요. 마치 상품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다고 봤어요. 남성은 성공적인 직업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나 매력적인 성격을 가꾸려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이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되어서 타인에게 선택받는 것, 즉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타인의 인정을 얻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오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능동적인 행위이며 사랑을 주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타인에게 헌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는 결코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는 오해. 환상적인 짝찾기. 두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문제로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럴 만한 완벽한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나 완벽한 공주님이 언젠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모든 사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우연에 의존하는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특정한 완벽한 대상을 발견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발현되는 능력,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요. 비유하자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특정한 풍경이나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화가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대상이 그의 앞에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사랑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현대사회의 상품 교환 및 시장 원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물건을 구매하듯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 가장 좋은 물건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결혼 시장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외모, 재산, 학력, 사회적인 지위 등 다양한 조건을 평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상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조건 중심의 사랑 찾기가 결국 사랑을 상품처럼 취급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파괴한다고 경고합니다. 서로에게 가치 있는 상대를 발견했을 때의 흥분은 있을지언정 이는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합의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피상적인 관계만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벌써 세 번째 오해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감정이라는 오해. 초기 흥분의 함정.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사랑이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빠져드는 강렬한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상대방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가슴 뛰는 설렘과 무한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을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강렬한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들면 그들은 사랑이 끝났다고 쉽사리 결론 내립니다. 저자는 이러한 착각이 사랑의 시작과 사랑을 지속하는 것을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히 설명해요. 처음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흥분되고 짜릿한 경험이 맞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이 갑자기 가까워지고 서로의 차이점과 신비로움을 발견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환상이자 욕망의 충족일 수 있습니다. 프롬은 이를 성적인 욕망과 외로움의 결합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낯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고 갑작스러운 친밀감 속에서 하나가 되는 듯한 착각을 느끼는 것은 초기 단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의 감정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요. 모든 새로운 관계가 가지는 처음의 흥분과 환상은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한 사랑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초기 감정을 넘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받아들이며 꾸준히 관계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의지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단번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꾸준히 돌봐야 하는 식물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듯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렬했던 초기 감정이라도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왜 기술인가? 이처럼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세 가지 오해를 지적하면서 저자는 사랑을 기술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기술이든 숙련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1번, 이론의 습득. 가장 먼저 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술 또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건강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2번, 실천과 훈련.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비로소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연습, 상대방을 인내심 있게 이해하는 연습,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연습 등
꾸준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 궁극적인 숙련을 위한 헌신.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 기술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려는 깊은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헌신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랑의 기술 1장은 사랑이 수동적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임을 강렬하게 역설합니다.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사랑에 대한 피상적이고 환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을 빠져드는 감정이 아닌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2장 사랑의 이론.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2장 파트는요. 사랑의 이론은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 아닌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 말하자면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와 깊이 연결된 근원적인 현상을 탐구합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인간이 왜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의 사랑이 왜곡된 것인지를 철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존 문제와 분리감. 프롬은 사랑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과 자의식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과는 원초적인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놓인 유한하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라는 고독감,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인식은 인간에게 분리감 또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고립되었다는 느낌, 존재론적인 분리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거죠. 이 분리감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분리감을 극복하고 타인 또는 세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집니다. 이 욕구가 바로 사랑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저자는 이 분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제시해요. 퇴행적인 시도,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 어떠한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수동적으로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지배당함으로써 분리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약물 중독, 알코올, 섹스 중독 등도 일시적으로 분리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상실하고 병적인 상태로 이끌 수 있어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같다고 느끼기. 부족이나 집단, 국가, 종교에 맹목적으로 동화됨으로써 자신을 그 집단의 일부로 여기고 분리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주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합니다. 또 창조적인 활동도 좋은 예입니다. 예술, 노동, 기술 등을 통해서 무언가를 창조함으로써 자신과 세계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형태의 연결이지만 인간관계의 깊은 차원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시도, 퇴행적인 시도, 또 동일시, 창조적인 활동, 이러한 시도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분리감을 극복하고 타인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2. 사랑의 본질. 능동적이고 합일적인 행위. 여러 번 강조하지만 프롬에게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수동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죠. 사랑은 인간이 자신의 분리된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즉 온전함을 유지한 채로 타인과 하나가 되려는 역설적인 시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려. 사랑하는 대상의 삶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사랑은 그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듯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살피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지요. 배려가 없다면 사랑은 단순한 감상이나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책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의무감으로 하는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기꺼이 응답하려는 내면의 의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증진시키려는 적극적인 참여 자세이고요. 세 번째, 존중.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가 그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고요. 그를 착취하거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지배나 소유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이해. 상대방의 가장 깊은 본질을 알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단순한 사실적인 지식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기까지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투영하여 상대방과 동일시하고 그의 세계를 내면으로 경험하는 공감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공감적인 이해는 상대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이해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즉,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순환적인 관계입니다.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왜곡된 형태들을 봐야 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설명한 뒤에 사랑으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분리감 극복에 실패했거나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왜곡된 형태의 사랑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공생적인 합일,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관계, 수동적인 형태, 마조히즘, 상대에게 지배당하려는 경향, 자신을 타인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고 자신을 그 사람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분리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하듯이 자신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타인에게 맡기고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자신의 자율성과 개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노예가 주인에게서 생존의 의미를 찾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나친 능동적인 형태, 사디즘, 상대를 지배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분리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디스트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힘을 느끼려 합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와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하여 상대방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겉으로는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지배자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는 점에서 결국은 의존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합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생적인 합일은 두 존재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온전한 존재성을 상실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목표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역설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파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리감에서 오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외부 세계나 타인을 파괴함으로써 분리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버리면 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는 폭력, 증오,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결국 자신과 타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즘, 자신만 아는 마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외부 세계나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으로만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타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거울일 뿐이며 자신을 찬미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더 깊은 고립감을 초래합니다. 네 번째, 이성적인 신념과의 합일.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사랑의 길입니다. 프롬은 이러한 왜곡된 형태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은 이성적인 신념, 합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합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의 역설,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인 것. 사랑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 타인과 깊이 연결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성적인 신념, 합리적인 믿음이란 뜻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이성적인 신념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경험과 이성에 기반한 확신이며 자신과 타인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잠재력과 성장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통해 사랑의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신념은 사랑의 불확실성을 견디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점을 안다. 진정한 사랑은 특정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감정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본성을, 즉, 인간성 자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애,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장에 대한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의 기술 2장은 사랑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인 분리감, 여기에서의 분리감의 뜻은 존재론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려는 근본적인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배려, 책임, 존경, 이해라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생적인 합일,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의 파괴성, 또 나르시시즘, 자기만 아는 마음과 같은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을 더욱 고립시키고 파괴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롬은 사랑이 이성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신과 타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합의를 이루는 역설적인 존재의 방식임을 주장했어요. 이 장에서의 이론적인 이해는 독자들이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사랑의 형태, 또 마지막 장에서 논의가 될 사랑의 실천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 장에 대한 사랑의 이론에 대한 요약을 하고 나니 단어들이 좀 더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잘 안 와닿습니다. 그죠?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사랑의 기술 2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끌리는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랑이란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려는 깊은 노력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어쩌면 본능에 더 가까운 욕구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이 4가지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모습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의존해서 숨이 막히는 관계,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외로움과 불행을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롬은 사랑이란 이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설명한 이론은 이후에 나올 다양한 사랑의 종류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함께 성장시키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5장) 사랑의 실천. 저자는 사랑의 기술 5장에서 사랑의 실천, 앞서 장들에서 다룬 사랑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숙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자는 사랑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기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필수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기술 습득을 위한 기본 전제, 훈련과 집중. 저자는 어떠한 기술이든 숙련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기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훈련, 꾸준한 연습.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훈련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꾸준한 노력이나 반복적인 연습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프롬은 어떠한 기술이든 훈련 없이는 숙련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음악가가 매일 악기를 연습하고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하듯이 사랑의 기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등 사소한 일상 속의 훈련이 곧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 특히 사랑의 영역에서도 훈련된 태도를 갖추게 합니다. 훈련과 더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술이든 숙련되려면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의 말과 행동,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이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그 순간 상대방과의 관계에만 몰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감상할 때에도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훈련과 집중이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이는 곧 자신을 다스리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을 위한 핵심 태도, 인내와 용기. 훈련과 집중 외에도 저자는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태도로 인내와 용기를 제시합니다. 인내, 참을성을 말하죠.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다려야 하는 농사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고 관계가 성장하는 시간을 인내심 있게 견뎌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베푸는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상대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내심 있게 받아들이고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는 필수적인 미덕입니다. 두 번째, 용기, 담대함.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랑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사랑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 즉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인내와 용기 없이는 사랑의 기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을 위한 삶의 방식, 능동적인 생산성. 저자는 사랑의 기술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어야 할 능동적인 생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능동적인 생산성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산적인 성격,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성격. 사랑은 삶의 모든 활동에서 생산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타인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적인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고 호기심을 가지며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인 불의에 저항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태도가 곧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신념. 사랑의 실천에는 깊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기반한 확신으로 자신과 타인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랑의 궁극적인 가치와 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의 기술을 꾸준히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필요한 내면의 힘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주는 행위. 프롬은 사랑의 본질이 주는 것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쁨, 관심, 이해, 지식, 유머, 심지어 슬픔까지 자신의 삶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주는 것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인 행위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 5장,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곧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5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저자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훈련, 집중, 인내, 용기, 그리고 나르시즘과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능동적인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특정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스며들어야 할 생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요.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삶의 불확실성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숙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결국 삶의 예술이며 이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이 장에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 가장 본질적인 세 장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번만큼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 수 있는 지혜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익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해야 될 기술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수동적인 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빠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멋진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크나큰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 분리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이고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깊은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는 거죠.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단순히 멋진 상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은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돌보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좋다라는 감정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진짜 사랑은 다음 4가지의 기둥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첫째, 돌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도록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이 상대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마음이죠. 둘째, 책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 번째, 존경.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그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단순한 겉모습이나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분까지도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랑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랑은 꾸준한 훈련과 용기를 통해서 완성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운동이나 악기 연주처럼 꾸준히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집중해야 하며
인내를 가져야 하고 담대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로 때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 다시 반복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나이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테마를 에리 프롬적인 시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더 예뻐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유능해지려는 많은 노력들 역시 결국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거였어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애를 써왔고 그렇게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쯤이면 이러한 생각을 하기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5살, 6살 또는 10대인가요? 관계는 달라졌지만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이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고 누구에겐가 기대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Y si nos entregamos y nos perdemos por completo, y si nos tiramos a que esto sea cierto, lo que revelaste en tan poco tiempo, una mina de oro son tus pensamientos. Y si nos entregamos y nos perdemos por completo, y si nos olvidamos de que todo es un secreto, aprendimos a ver amor y si es bueno, soltémonos los dos, prendamos ese fuego. Y si nos entregamos y nos perdemos por completo, y si nos animamos a vivir un sueño nuestro, aunque no sea fácil, no siento lo imposible. Esta historia nuestra ya es irreversible. Ra, ra,
Aprovechemos a vivir este momento. Amor del bueno, dejo mi